자, 챕터 9 작자 미상의 시집살이 노래랑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의 우부가 보도록 합니다. 좀 박스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3번 박스밖에 없네. 자, 여러 가지 사물이나 행위, 사건 등을 낱낱이 쭉 늘어놓는 방식을 통해 이거 뭐야? 쭉 늘어놓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열거라고 한다. 이러한 열거는 이질적인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드러낼 때 활용하기도 하지만 유사성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하고 바나나를 좋아하고 이게 유사성이죠. 이때 유사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열거야. 동질적으로 간주되던 사물이나 행위, 사건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 차이점 드러날 때 이것과 이것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와나는 이러한 열거 방식 활용하여 이 말은 뭐니? 윗글에 열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꽁생원과 꽹생원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열거는 뭐니?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집살이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자, 요런 스타일 요거 지금 사음보율 되어 있네요. 네 마디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형님 온다 분계고로 형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A, B, A 형태다. 자, A, B, A 형태는 민요 방식이죠.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네가 가지. 자, 음수율 나와있네. 사사조 그치? 네 글자 반복 그리고 사음보율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은 또 형님에 대한 반가움 형님에 대한 반가움입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 기억하고 있죠?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 정서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표현기법 찾아라 이거였어. 그리고 읽어가면서 심상도 정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 연습 많이 하면 돼. 소희는 뭐 고전시가 됐든 현대시가 됐든 간에 항상 요거 기억을 해서 뒤집어 씌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미리 좀 얘기할게. 그럼 왜 형님에 대한 반갑냐? 왜 반갑냐면 시집살이가 궁금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얘는요 시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궁금하죠. 시집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했는데 대답은 바로 뭐라고 나와? 여기서 형님이 대답합니다.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굉장히 힘들겠죠. 특히 뭐 조선시대 시집살이면 뭐 유명하지 뭐.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여기 대구법이죠. 당초는 뭐냐면 그냥 좋은 고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당나라 고추. 우리 당이 당나라 당자거든. 조선시대 때는 뭐 중국을 선진국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 이야기할 때 당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금 조금 좋아졌나? 지금 중국산 좀 많이 품질 좋아졌죠? 어쨌든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대구법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자, 여기 쓰인 표현법은 추상의 구체화. 이게 왜 추상의 구체화냐?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거든. 그렇죠? 이거를 맵다라고 표현했어. 미각화한 거야. 감각화했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다. 고추당 좀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씹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저기 요렇게 또 대구가 되어 있죠.
둥글둥글, 자, 의태어.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뭐 부엌에서 너 거기에 뭐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치? 예, 다이닝이라고 해서 요즘 뭐 집 구성은 그렇게 다 있죠? 근데 옛날엔 그거 아니라 부엌에서 뭐 해야 돼? 상에다가, 응? 상에다가 여기다가 밥 담아야 돼. 동그란 식기에다가. 여기다 밥 담고, 국 담고, 반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탁 놓고, 이걸 들어서 안방으로 가야 돼요. 부모님 계신데, 시부모님 계신데 날라야 돼. 이해되죠? 그 얘네들 어떻게 돼? 그릇들이 움직인다고.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막 움직이고, 그릇들 부딪히고, 뭐 젓가락 쨍쨍거리면은 또 시엄마 또 뭐라고 막 해. 너는 애가 뭐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가볍니? 그거 상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이렇게 막 혼낸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거.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다. 도리도리, 도리소반. 자, 도리소반. 도리소반은 요렇게 생긴 그 상이지. 이걸 이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담는 거야, 이렇게.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이것도 대꾸죠? 오리물 1, 2에 400m, 오리면 2km다, 2km. 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집에 수돗물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물가에 물 들어가야 돼.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심리면 또 얼마야? 4km다,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요즘처럼 뭐 마트에서 쌀 사다가 바로 물 씻어가지고 밥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또 이렇게 벽실을 또 까야 되거든? 이거를 방앗간에 또 맡겨야 돼요. 심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와, 솥도 많아.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그럼 여기 지금 A 되어 있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열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열거야? 시집살이. 그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열거하고 있다. 종갓집인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간 것 같아요. 집이 좀 크다.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서리법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상이 구차합니다. 이게 왜 추상이 구차하냐면 시아버지 어렵다를 외나무 다리 어렵다 이렇게 구차시키는 겁니다. 물론 외나무 다리보다 시아버지가 더 어렵다 이런 뜻이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역시 마찬가지 추상이 구차하죠. 얘가 추상이 구체화인 이유는 시어머니 무서움을 더 푸르다라고 표현했어. 푸르랴 역시 서리법. 우리 보통 이런 말을 쓰지. 서슬이 퍼렇다. 서슬이 퍼렇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뭔가 좀 무서울 때, 그치? 기세 등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왠지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서슬이 퍼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어떤 그 성향을 색채에 빗대어서 표현했어. 그래서 추상이 구체화야.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이게 대꾸죠? 호랑새, 새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지, 시아버님.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 하나 한림새요. 한림, 고자질한다는 얘기야.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밀원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 열거죠. 여기 마찬가지 열거 반복을 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시댁 식구의 이렇게 바꿀까? 시댁 식구를 새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죠. 물론 이 시작화자는 굉장히 힘들 거야. 시집살이를.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자,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시집가서 9년 동안의 행실입니다. 9년의 행실. 이게 뭐냐면 들어도 못 들은 척.
눈 어두워 3년이요. 보고도 못 본 척. 말 못해서 3년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란 얘기입니다.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9년 살면 시엄마가 인정을 해줘. 넌 진짜 이 집의 며느리다. 하면서 이제 고간 열쇠 줍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권을 주는데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백꽃 같은 직유법이 있고, 그럼 백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미모지, 미모, 예쁜 미모, 예쁜 얼굴. 그런데 호박꽃이 다 되었네. 호박꽃은 늙었다는 얘기죠. 3단 같은 요네 머리. 3단 굉장히 이렇게 고와 비단처럼 곱단 얘기입니다. 비사리춤 다 되었네. 이때 비사리춤은 빗자리, 빗자루. 역시 마찬가지 대꾸하고 있죠. 대꾸 또 대비도 하고 있다. 시어 대비가 있고요. 백옥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그렇죠? 이렇게 집안일 하느라고. 열쇠 무명 반물치마. 반물치마는 이렇게 아녀자들이 집안에서 이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앞치마처럼 차리는 거 있어. 눈물 씻느라 다 젖었네. 힘들어서. 두퍽부츠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역시 눈물도 짜고 콧물도 짜고.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에 소 이루겠네. 소는 연못. 그러니까 시집살이의 어려움이죠. 시집살이의 어려움. 그래서 밤마다 우는 거야 혼자. 그것도 소라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떼들어오네. 이때 거위, 오리는 자식들. 자식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 은유법이죠. 질문. 여기까지네. 예, 이게 이제 시집살의 노래입니다. 다시 전체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촌 동생이 하는 거고, 사촌 동생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집살이에 대해서 썰을 풉니다.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넣기 더 어렵더라. 우리문을 기르다가 십리방아 지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울까?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를까?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꼬중새요 동서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sel세.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3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사래춤이 다 됐네. 백옥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쇠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느라 다 젖었네. 두퍽부츠 행주치마 콧물 받느라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연못 이루었네.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시집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가사 해당이 되고 우부가 뜻은 우는 어리석음, 어리석다 우, 부는 사내 부. 즉 어리석은 사내의 노래,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저 건너 꽁생어는 제 아비 덕분으로, 아비는 아빠죠? father, 아버지.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다가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원하야. 음양술수 탐원했다는 것은 술 마시고 여자 밝히고 뭐 이랬단 얘기예요. 유흥에 빠졌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유흥에 빠짐, 기생집 가고 뭐 이런 거야. 주제 넘게 하는 채로 음양술수 탐문하여 당발복 구산하기 필요한 곳 찾아가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자가 안 나와서.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녔다. 이거군요. 예.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갔다가
피란 곳 찾아가며, 피란 곳, 내가 피할 곳. 그리고 피란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치? 올적, 갈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행로상, 행, 가다, 로, 길, 길바닥. 오고 가는 길바닥 위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파산. 그죠? 그래서 뭐 유흥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뭐 복을 구한답시고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돈도 돈대로 다 쓴 거지. 길바닥에 흩어 놓고 처자식도 흩어집니다.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법 공납범용 하자하니 일갓집에 부자하고. 공납범용 이것도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이냐?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 예, 그럼 안 되죠. 공납범용 하자하니 일갓집에 부자가 없고. 일갓집, 친척집에. 이게 뭐냐면 빌리는 거야. 나라에서. 나라한테 뭐 쌀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보증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가 친척집에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도 안 돼. 빌릴 수도 없어. 뜬 재물 경영하고, 경영 없이 쏘다니면 뜬 재물, 재물이 없는데 뜬 재물 경영했다? 허세 떠는 거죠. 마치 자기가 돈 있는 것처럼. 경향 없이, 방향 없이 쏘다니며 재산가에 청질하다. 청질, 청탁. 재산가, 재상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들 되겠지, 그치? 판서들 집안. 청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고을에 검태 갔다 혼금에 쫓겨와서. 검태도 보자. 무슨 말이냐? 걸태질, 염치나 체면을 돌보지 않고 재물을 긁어 드리는 짓. 요런 짓거리네요. 남의 골짜기에 검태 갔다 혼금에 쫓겨와서 혼인 중매 혼자 들다 무릎 보고 뺨 맞으며, 가대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 자, 아까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파산했어, 윗부분에, 그치?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나열,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꽁생원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요약. 불리한 행세, 찌끄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다 안 좋은 일이죠. 부정적인 행위.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인설, 꿰어보세. 감언인설, 달콤한 말과 뭐 이득이 되는 설명. 사기꾼들이 감언인설 많이 하지. 엄막이며 보막이며. 자,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엄막이며 보막이며. 엄막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는 뚝. 보막이는 볼을 막기 위해 뚝을 막거나 고치는 일. 아, 농사와 관련된 말이군요. 어디 갔냐? 엄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근점이며. 자, 이것도 열거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언막, 보막, 은점, 금점. 은점은 은 파는 가게, 금점은 금 파는 가게.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색주가, 색, 기생, 주는 술, 기생 있는 술집이란 얘기죠. 대로변, 큰 길가에 기생 술집이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자, 노름판에 푼돈떼기는 뭐냐면 뭐 근처에 노름판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우리 흔히 개평 받는다고 그래. 조금씩 이렇게 팁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받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남북촌의 뚜장이로 인물초인 하여볼까. 뚜장이는 이제 요즘은 삐끼라고 하면 알겠다. 알겠니? 소희야? 삐끼 몰라? 그 클럽 가면은, 나이트 클럽 가면은 웨이터들이 이렇게 여자 손님들 손 붙들고 남자 손님하고 이렇게 부킹 시켜줘. 그거를 삐끼라고 그래요. 또는 막 이렇게 명함 막 뿌리고. 그게 뚜장이야, 뚜장이. 옛날엔 뚜장이라고 그랬어. 남북촌의 뚜장이로 인물 초인, 초대해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불러들여 볼까. 이거 한마디로 뭐야? 웨이터 짓거리 한다는 얘기죠. 산진매, 수진매. 자, 이거는 매 종류다. 매 종류. 산진매, 수진매에 사냥질로 놀러 갈 때,
대종손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산소 팔아본다. 이게 뭐니? 아, 저기 명당 좋은 데 있는데 저기 사서 조상묘 모시면은 앞으로 자네가 잘 될 것이요. 이런 거지, 그치? 묘자리 잘 쓰라고 여기 팔아. 혼인 핑계 어린 딸은 백냥짜리 되었구나. 딸도 팔아먹네요. 안악은 친정살이, 자기 아내는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가더니 알지 못한다. 거처를 알지 못하면서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산 너머 꽹성훈은, 자 여기까지는 누구예요? 누구 이야기였어? 여기까지는 꽁성훈 이야기였어. 어리석은 산의 꽁성훈 이야기였고 그 밑에는 이제 꽹성훈입니다. 꽹성훈. 산 너머 꽹성훈은 그야말로 하우다. 및 어리석음. 그쵸? 아주 어리석다는 얘기. 아주 어리석다. 거들어서 한 말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객기 부린다는 얘기를 하지, 그치? 예. 그래서 꽹성원이 하는 말들, 뭐 거들어서 한 말은 자랑하는 것은 대장부의 결기로다. 한마디로 객기란 얘기, 객기.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와, 이 존장은 뭐냐면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을 몰라보고 이소능장, 자, 이소능장 한자 또 보도를 해볼까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동네에 존경받는 어르신을 몰라보고 이소능장, 어린 놈이 나이 든 사람 욕하기와, 옷을 찢고 갓 부수며 사람 치고 맞았다가 떼쓰기와. 완전 깡패네, 그지? 남의 과부 겁탈하기, 투장 간고 떡 달라 청하기. 투장, 요건 이제 장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몇 자리를 쓰러 간 거야? 거기서 떡을 달라고 청하기. 친척집에 소 끌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 자, 요렇게 보니까 이 꽁생원보다 더한 놈이네, 이 꽹성원은, 그지? 굉장히 좀 뭐랄까, 동네 날건달이구나. 부잣집에 기난 채로 키난 사람 이간질과, 월수돈, 일수돈, 장별리, 장책이며, 장별리, 뭐 별리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긴 이자 내는 거야. 월수돈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일수돈 하루에 얼마씩 내는 거. 장책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계속 꼬박꼬박 내야 돼. 그러니까 빚쟁이네, 빚쟁이. 제부모의 몹쓸 행사. 투족꾼은 좋아하며, 투전꾼, 도박. 투전이 뭐냐면 투 던진다, 전 돈. 이건 뭐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죠. 카드 게임 할 때 뭐 1,000원 받고 더 묻고 더블로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게 투전하는 거야.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니고 도박. 투전꾼은 좋아하며 손목 잡고 술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 주며. 이 놀이개는 여자 물건이잖아, 그치? 정표를 준다. 정이 든 표, 다른 여자한테 준다는 얘기죠.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하게 알며,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너는 시아버지를 이렇게 잘 못 모시냐? 라고 하는 얘기고요. 기둥 베고 벽 떨어라. 천안 남봉 자칭 아닌 남봉꾼. 그러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 바람둥이야.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줄이는 이거죠. 죄인이 이렇게 묶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몽둥이로 이렇게 하거든? 본 적 있죠, 사극에서. 이게 줄이를 트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뼈다귀 부러집니다. 관절 나가거나 다리뼈 부러져요. 그래서 병신데 이거. 경을 쳤다,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 모르고서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며.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 줄이 한번 틀었어. 이거 자랑하는 것도.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빵이 사랑이라. 근데 사랑은 사랑빵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이것도 하나 상식. 옛날 집들을 보면 양반집, 여기가 대문이고 옆에 방이 하나 있어.
이거를 행랑채라고 그래. 행랑채.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보면은 여기 사람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면은 바로 거기 누구시오 대답해 주거든. 바로 문 옆에 방에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행랑아범이란 말을 쓰죠. 여기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겁니다. 문지기. 그리고 여기가 안채가 있고요. 뭐 이렇게 담이 좀 있겠지. 여기 건물 있고 또 여기도 건물 있고 요게 이제 사랑채. 사랑은 뭐냐면 생각사자에다가 산의 낭자야. 그래서 남자들이 있는 방. 보통 이제 사각 보면은 이제 책 펼쳐놓고 거기서 책 읽는단 말이지. 이게 사랑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이 별채라고 해요. 또는 별당 이렇게도 얘기를 해. 보통 여자아이들. 그래서 뭐 별당 아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안채는 이제 부모님이 있고 사랑채는 아들, 별채에는 딸. 보통 대감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창고, 곡간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뭐 마구간 같은 것도 있고 이 정도 살면 부잣집입니다. 어쨌든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술 내기로 장기도 잠 못 자며 길쌈한 것. 자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길쌈은 이제 옷감 뽑아내는 거지 그치? 이거 했는데 술 내기로 장기 두고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에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하며 누이 자식 조카 자식도 기생집에다가 또 팔아버려요.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럭 부르대며 와락더럭 뭐냐 모지락스럽게 악독하게 불러대며 안하기 사설하면 그 잔소리 아내가 잔소리하면 밥상치고 계집치기 도망산에 매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치? 이거를 역마살이라고 그래요. 역마살이 뭐냐면 살은 이제 무당들이 많이 쓰니 뭐 살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역마는 옛날에 그 마패 보여주면 말 주는 거. 그래서 역마들은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역마살 하면은 한 군데 있지를 못해. 집안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이건 역마살이라고 그러죠. 도망산에 매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포총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래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서는 꽹생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오부가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꽁생원, 뒷부분에서는 꽹생원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 요거 정리해 주면 되겠네. 내용 질문 괜찮아요? 좋습니다.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 10에 있는 작자 미상의 제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그리고 문제 2번에 딴 게 하나 나와 있네요. 3번을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비가는 여러 노래들의 가사 중 일부분이 함께 모여 또 하나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 여러 노래 중에 일부분들을 짜깁기 해서 노래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런 까닭에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긴밀히 얽혀 있지 않아 구절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비유기성을 큰 특징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랫말의 계열화를 통해 정서나 이미지상의 공통점과 유사점을 추출하고 노랫말의 연원에 따른 맥락을 추론하면 비록 욕망의 주체는 다르지만 욕망의 추구와 그 욕망의 좌절을 그린다는 공통점 때문에 하나의 노래로 합성을 이루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노래를 짜깁기 했기 때문에 주체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묶이는 것은 뭐다? 욕망.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욕망이 있는지. 제비가 만첩 산중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애 어르고 논인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첩 산중은 똑같은 말 첩첩산중이 되겠지. 첩첩산중에 늙은 호랑이가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인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암캐를 잡아다 놓고 장난치고 있나 보다. 광풍의 낙엽처럼 벽허 둥둥 떠나간다. 광풍, 미친 바람.
한자 그대로. 미친 바람에 낙엽처럼 지규. 벽커 둥둥 떠나간다. 자, 벽커 볼까요? 푸른 하늘 이렇게 되어 있네. 푸른 하늘에 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 해 지는 서쪽 산에 해는 뚝 떨어져 월출 동룡에 달이 솟네. 자, 시간적 배경 나와 있고 저녁 타임이네요. 해 떨어지고 달이 솟아오른다. 월출 달이 나오는 동룡 동쪽 언덕 또는 동쪽 고개 여기에 달이 솟네.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만리장천 높고 높은 하늘이란 뜻이야.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자, 청각적 이미지도 있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여기 반복되고 있네.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여기 이제 복희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고대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누가요? 저 기러기가. 의나 들어갔다. 그쵸? 기러기가 뭐 하려고? 제비 후리려고. 망탕산으로 나간다. 자, 지금 보니까 계속 어미가 반복하고 있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반복하면은 우율 형성과 의미 강조. 우이여, 어허, 어이고, 저 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노?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백운 흰 구름, 흰 구름을 박차며 흑운 먹구름, 먹구름을 무릅쓰고 반 공중에 높이 떠 우이여 어허 어이고 달아를 나느냐. 달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제비가. 내 집으로 헐헐 다 오너라.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양류는 버드나무.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제비로 여겨 후린다. 아하, 예헤야. 자,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게 여음이다. 아까 설명 안 했네요. 여음. 여음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지. 리듬에 맞춰서. 노래방 가서 아싸, 어허, 요. 뭐 이런 게 다 여음입니다. 너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 야월. 공산, 빈산, 야월, 달밤. 빈산 달밤, 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청각적 이미지죠. 두견성 꾀꼬리 소리. 슬픈 소리 두견제. 월도 천심 야삼경에. 월도 달 넘어가는 하늘. 달 가는 하늘이라고 그냥 의역을 할게요. 야삼경 밤 깊은 밤에. 앞에 밤을 지어야 되겠다. 달 가는 하늘 깊은 밤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올리. 서리법이죠. 여기서는 외로움.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들, 유명한 노래의 일부분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한 곡으로 만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울림비조 무새들은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울림비조 울창한 숲. 비조 나는 새. 울창한 숲에 나는 새. 묻새들은 여러 새들은 농춘화답. 농 희롱할 때 농이에요. 농담할 때 농이야. 그래서 봄을 희롱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다. 여러 새들은 봄을 희롱하며 지적이는데 짝을 지어 쌍거 쌍내. 쌍으로 오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가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씩 짝을 이뤄서 오고 가고 오며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도놈이, 문체 좋은 공자,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루. 여기는 또 의성어 들어가 있고. 쑥궁, 접동, 스르라니. 자, 이것도
의성어네요. 새소리를 지금 흉내낸 겁니다. 쑥궁 접동. 호반새 날아든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났냐. 이렇게 표현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내용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내용상 안 되고 부분 저 땄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만첩산중 첩첩산중의 늙은 호랑이가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인다. 미친 바람 낙엽처럼 푸른 하늘에 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 해 지는 서쪽 산에 해는 뚝 떨어져 달 솟아오르는 동쪽 언덕에 달이 솟네. 높고 높은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가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상으로 나간다. 우이여 허이 어이고 저 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느냐. 흰 구름 박차며 검은 구름 먹구름 무릅쓰고 반 공중에 높이 떠 우이여 어이 어이고 달아를 나느냐. 내 집으로 헐헐 타오노라.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아하 예예예 너 어디로 행하느냐. 빈산 달밤에 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제 월도천심 달 가는 하늘에 야삼경 깊은 밤에 그 어느 낭굴이 날 찾아올까. 울창한 숲속에 나는 새 여러 새들은 봄을 희롱하고 지저귀는데 짝을 지어 쌍으로 가고 쌍으로 오며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도루미 문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 쑥궁 적궁 스르라니 호반새 날아든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나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질문요? 없니? 자, 쉬었다 할게요. 자, 챕터 11을 보니까 허난설원의 기녀반 있고요. 기녀반, 처녀적 친구들에게 부침,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 그 다음에 나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는 잡자미상의 밥 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가 보자. 3번에 박스 하나 있네. 4번도 박스가 있고, 4번 박스 먼저 보고요. 3번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내외의 의미는 단순한 남녀 유별이었지만 실제로는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주로 여성들의 삶을 규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가령 여성들은 가능한 한 문박 출입을 자제해야 했고 결혼을 하면 친구들과의 놀이는 물론이고 친정 나들이까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가 되었다. 또한 가난한 서민 여성의 경우는 남녀의 역할 분담에서 가사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까지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가와 다는 이러한 제약이 많았던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가는 방 안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의 목소리를, 다는 밭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에는 나는 작자미상의 시조. 전하는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궁녀일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궁녀는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궁녀의 생활은 엄격한 법과 규칙으로 통제되었는데 환관 이외의 남자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평생을 수절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궁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궁녀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작가를 궁녀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와 다는 조선시대의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 모습을 나는 궁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기녀봐 뭐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얘는 예전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난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 빛에 5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과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설의 새네요. 겨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꽃동산의 나비 가을 신세. 이게 뭘까?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 가을에는 꽃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 헤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움 신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쓸쓸한, 자, 정서, 직접 정서 나와 있지요. 쓸쓸해.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조각배가 어떻게 해요? 홀로 돌아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은 간단히 얘기해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애들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홀로 오는 조각배의 시선이 꽂힙니다. 저녁비에 조각배에 홀로 돌아오는데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긴 내 신세. 자, 창문이 닫혔다. 역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지.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서리법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이제 옛적 놀이가 바로 뭡니까?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뭔가 좀 답답한 화자의 마음 드러납니다. 자, 이번엔 나를 볼까요? 궁녀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궁녀라고. 앞 못에 든 고기들아. 못은 연못. 앞 연못에 든 고기들아. 모모들. 아, 도노법이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 앞 연못에 든 고기들아.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썼잖아. 그래서 의인법 확실하고요. 너와 든다. 너가 와서 들었느냐. 네 너를 몰아다가 역할을 잡여 든다. 이 니은다는 뭐냐면 2인칭 의문형이야. 내가 이제 수능 교재가 좀 불만인 게 뭐냐면 번역을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현대어 풀이를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아니면은 원문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조금 현대어로 조금씩은 풀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어미 같은 거를 안 해주니까 학생들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앞 연못에 든 고기들아 너가 와서 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와서 이 연못에 들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를 몰아다가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잡혀 든다. 역시 든다. 뭐뭐 하느냐 들었느냐 이런 의문형이다.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여기에 의역을 할게. 여기에 잡아 들였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앞 연못에 드는 고기들 이게 바로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네. 우리가 이제 박스를 봤단 말이지. 궁궐에 갇혀 사는 궁녀의 한 이걸 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연못에 든 고기들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북해 청소 어디 두고 이 못에 와 든다. 북해 북쪽바다 푸른 연못을 어디 두고 이 연못에 와 들었느냐. 계속해서 들었느냐 반복하고 있네. 들고도 못나는 정이야. 네오 다르랴. 서리법 같다는 얘기죠. 즉 너랑 나랑 다를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감정이입 들어가 있다.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연못에 있는 물고기한테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갑자기 군대 생각나네. 군대 생활하고 비슷했나 보다. 답답하지. 예, 못 나가니까. 자, 이번에는 역시 닭자미상의 반매는 소리 여인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여인들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플러스 바깥일도 해야 돼. 예. 불같이도 더운 날에 매같이도 험한 바르.
밭을, 매가치도 산가치. 험한 밭을, 그러니까 밭이 막 이렇게 뭔가 돌무대기에 막 한창 이렇게 쌓여 있나 보다. 한 골 메고, 두 골 메고, 삼세 골로 메고 나니. 자, 노동하고 있죠? 노동의 모습. 밭에서 일하고 있어. 땅이라 내려다보니 먹물로 품은 듯 하고 지규 땅이 시커매.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왔구나.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얘기죠. 밤늦게까지 노동. 행주치마 떨쳐 있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화자가 여성임. 이거를 알 수 있다. 행주치마 떨쳐 있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며느라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갑자기. 예. 부고는 사람 죽었음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갑자기 친정엄마 죽었어? 자, 그래서 중요한 윗부분에서는 어떤 여인의 어떤 힘겨운 어떤 노동,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 죽었대. 아이고 답답. 자, 정서 나와 있죠? 아이고 답답 울 엄마요 살아생전 못 본 얼굴. 뒷사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하마 행상길을 가는군요. 하마는 벌써란 뜻. 벌써 행상길을 가는군요. 행상길. 보통 우리가 행상은 그냥 장사하러 가는 길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저승길이지. 서른둘 행상구나 잠시 조금 멈춰주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여 태워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여꾼이죠, 상여꾼. 소위 상여 알아?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상여는 그림을 보자. 상여. 옛날에 사람 죽었을 때 요런 걸 상여라고 그래. 와, 이거는 진짜 부잣집 죽었을 때 이렇게 부잣집 죽었을 때. 오, 다 화려하다. 네, 화려하네. 이런 걸 상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이거 하나씩 있었어. 선앙당 뒤쪽에, 선앙당이야. 집 하나 집어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마을 축제 또는 마을 제사 지내는 물건을 집어넣고 그 중에 상여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공동으로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잣집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죠. 어쨌든 서른둘 행상구나 잠시 조금 멈춰주소.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나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움이죠. 엄마를 못 잊어. 아이고 울 어머니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상도꾼 황천길로 가는구나.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치? 예. 박스랑 내용 좀 다르죠. 중략까지는 어떤 조선시대의 여인의 어떤 그 힘겨움, 집안일도 하고 또는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해야 되는 힘겨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중략 이후부터는 엄마의 부고를 듣고 이제 상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 질문. 괜찮니? 자, 그러면 그 소설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소설 읽을 때, 그러니까 여가 활동으로 소설 읽는 것은 마음대로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또 시험을 위해서 소설을 읽을 때는 요 틀로 봐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인칭을 잡자. 인칭은 1인칭, 3인칭 있었죠. 그쵸? 구분은 뭐였어? 나 있으면 1인칭, 나 없으면 3인칭. 나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관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인칭은 기본적으로 뭐니? 주관적 판단입니다. 당연하죠. 서술자가 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찰 안 돼.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하거나 서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3인칭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요 관찰자 시점이 객관적입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독자가 한다. 따라서 독자가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인물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평, 즉 우리가 보통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요게 들어가 있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해줘야 되고, 요 문제는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꼭 나옵니다.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는. 자, 그 다음 묘사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주려고 얘기를 했다. 인물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경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정리하면 된다. 자,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였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다. 바로 갈등이 사건이거든.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엮여지느냐,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맞춰서 소설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박안서의 해산바가지 한번 보도록 하자. 서로 깊이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들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도 푸근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며칠만 목소리를 못 들어도 궁금증이 나서 전화질이라도 해야 배기는 친구도 있다. 오늘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중 경우에 속하는 친구 목소리를 못 들은 지가 일주일은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불현듯 좀이 쑤셔서 일손을 놓고 허겁지겁 전화통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용건 같은 건 따로 없었다. 애써 용건을 꾸며대자면 나의 1인칭이죠. 나의 고질적이고 주기적인 우울증이 듣기만 해도 절로 세상만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낙천적인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 무산될 수 있기를 은근히 바랐다고나 할까? 자, 그럼 이 사람 성격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고질적이고 주기적인 우울증이 있네, 이 사람은. 지금 1인칭이고, 뭐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를 하네. 1인칭 주인공인가? 예. 하마터면 전화 잘못 건 줄 알고 끊을 뻔하게 친구의 목소리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희 파산했구나. 나는 그 친구와의 평소의 버릇대로 이렇게 농짓거리부터 해보았다. 농담했단 얘기예요. 생판 농짓거리만은 아닌 것이 씀씀이가 해프고 해놓고 사는 게 친구들 사이에선 가장 화려해서 우리가 샘을 낼라 치면 언제 파산할지도 모를 신사라고 엄살을 떨곤 했었기 때문이다. 엄살을 떨곤 했었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낙창적인 그녀. 아, 우리 언제 망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너네 파산했구나 라고 전화하자마자 얘기했어요. 즉 목소리가 침울하게 가라앉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너네 파산했구나 라고 말한 이유는 항상 얘가 그렇게 엄살 떨었어. 그녀가.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 정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지만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꺼지는 세상이니 그 정도 엄살은 부릴 만도 했다. 아니야, 차라리 파산이라도 했으면 좋게. 뭐라고? 그럼 더 나쁜 일이라도 생겼단 말이니? 글쎄, 더 나쁜 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파산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 그까지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 그녀의 성격은 뭡니까? 물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녀는 물질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거야. 난 또 뭐라고? 조사장이 바람을 피웠나 보고는 맞지? 이때 조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그녀의 남편이 되겠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 얘는 생각하는 것하고 바람은커녕 어제부터 맥에 빠져 회사에도 못 나가고 지금도 내 옆에 쓰고 드러누워 있단다. 뭐 이불 쓰고 드러누웠단 얘기죠. 무슨 일이야 그럼? 내가 또 손녀를 봤단다. 또 딸을 낳을 게뭐니?
이번이 참 둘째지 약간은 섭섭하겠지만 곧 나아져. 나을 때 섭섭한 거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예쁘게 구는 게 딸 아니니?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당해보면 심각하다. 너 우리 영감은 숫제 쓰고 들어놨다니까. 맥이 풀려 사업이고 돈이고 다 귀찮대. 자, 지금 여기서 사건이 나는 게 뭡니까? 내가 또 손녀를 봤단다. 요게 사건이 되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자기 남편이 맥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귀찮대. 알만해.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지만 어쩌겠니? 임의로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니 며느리한테도 행여 그런 내색 하지 마. 왜 임의로 못하니? 양수검사니 총파검사니 아들, 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겁 없이 딸년을 덜컥 낳아놓느냔 말이야. 시집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자, 갈등 요인 나타났죠? 갈등 요인은 뭡니까? 손녀. 그치? 왜 그래요? 이 말은 손자를 원한 거야. 손자를 원했으나 며느리가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남편이 맥이 빠졌네. 아들, 딸은 미리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딸을 아들 만들 수는 없는 거라면 그거 안 해본 걸 나무랄 수는 없잖니. 딸을 아들 만들지는 못해도 딸인 줄 알면 안 낳을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거야. 다들 그러려고 양수검사하지 미리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요새 애 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예, 우리 피자 살 날이 창창한 것도 아닌 늙음하게 그런 하늘 무서운 소린 안 하도록 하자. 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가치관. 생명중시, 그죠? 이거에 반해서 그녀는 별로 생명중시 가치관이 좀 떨어집니다. 넌 왜 꼭 나만 나무라려고 그러니? 우리 며느리 걔가 보통이 아닌 건 너도 알지? 그럼 소문난 재원이지. 재원, 제주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주가 있는, 보통 여성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남자들도 쓰긴 하는데 보통은 여성을 의미해요. 외며느리 그만큼 보기 어렵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니? 얘 듣기 싫다. 그건 다 옛날 고리적 얘기고 걔 콧대 세고 시집 어려운 줄 모르는 고약한 성깔 말이야. 여지껏 잘 지내고서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니? 성깔 때문에 딸을 낳은 것도 아니겠다. 걔가 딸만 내리 둘 낳은 것 때문에만 내 속이 이렇게 생각하겠니? 나도 말이다. 딸 낳으면 아들 낳는 날도 있겠지. 마음 능쳐먹고 기다릴 아량도 있는 시엠이다. 너 근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이번 애 뵀을 적부터 시부모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한다는 소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둘까지만 낳아보고 그만 낳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글쎄 이러지 뭐니. 제가 남의 집 외아들의 외며느리로 들어와서 글쎄 그게 글쎄 할 소리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속으로 필시 제가 양수검사라도 해서 아들 뵌 걸 미리 알고 저렇게 큰 소리 치려니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에 나무라고 싶은 것을 꾹 참을 수가 있었는데 딸년을 베고 시부모 앞에서 감히 그런 발칙한 소리를 한 생각을 하면 괘씸하고 분해서 미칠 징역이지 뭐니. 앞으로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또 아이를 갖게 할 것이며 억지로 하나를 더 갖게 한들 그게 아들이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이런 법도 있니? 외며느리 입에서 딸이라도 둘만 낳겠다는 소리가 감히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여기 갈등의 원인이 나타나 있죠. 며느리가 이번까지는 낳고 이제 아예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리고 조사장 시어머니 남편 그녀의 남편도 맥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 우리가 방금 시집살이 하고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작품을 봤단 말이야. 그치? 연결을 해서 충분히 문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엮어서. 얘야 좀 진정을 해. 세상이 그런 거 어떡하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다가 둘도 많다로 변한 것도 몰라?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부부라면 의당 인구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 아니니? 내버려둬. 그 애들 자녀의 수는 그 애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둬야지 우리네 부모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는 꽤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는데도 기가 팍 죽었던 친구 목소리가 벼랑간 귀청이 째지게 날카로워졌다. 넌
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낳았기에 내 이 속 타는 걸 알아줄 줄 알았더니 어쩜 그렇게 남 복장 찢을 소리만 골라서 하니? 복장 찢단데 찌을 이거군요. 두 가지가 있죠. 찢다와 찢다. 차이가 뭐야? 찢다는 종이를 찢다지, 그치? 요게 찢다는 뭐니? 절구로 이렇게 막 자근자근 하는 거. 예. 복장 찌을 소리만 골라서 하니.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손이 끊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고비를 맞아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인구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내리 낳은 주제에 누구한테 인구 문제를 뒤집어 쓰려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마구 짓거리더니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고 마는 게 아닌가. 나의 오남매는 주시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오남매일 뿐인데 고종 딸 넷을 마치 막내로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한 네 번의 시행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는 친구 말투가 어이없었지만 변명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무데나 마구 싸움을 걸고 싶게 착란되어 있는 친구 상태가 측은하기도 했지만 남의 여제 문제라면 더욱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의 우리 의식의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나를 우울하게 했다. 다음날 그 친구부터 전화가 왔다. 요런 거 끊어가야 된다. 시간이 달라지죠? 우리가 얘기한 것, 소설, 우리가 문제 풀 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나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정리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위에서는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 좀 듣고 싶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오히려 친구가 나한테 조금 역정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나한테 시간 좀 내주지 않을래? 왜? 아들, 딸 푸념 더 하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 오늘 퇴원한다니까 한번 가보긴 가봐야지 않겠니? 가보긴 가봐야 한다니 누구 말이야? 누구야? 우리 잘난 며느리 말이지. 그럼 여지껏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니? 그리고 퇴원한다니까 가봐야겠다니 집으로 퇴원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가볼 기운이 어딨니? 밥 해먹을 기운도 없어서 정 배고프면 아무거나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산 걸. 우리 영감도 오늘 겨울 출근했다. 그것도 나갈래 나간 게 아니라 사장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야단법석을 해서 마지못해 나간 걸. 태원은 저희 친정을 하지 왜 우리 집으로 하니? 그건 딸을 낳았대서가 아니야. 아들을 낳아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돈 집에서 면목이 없고 차이는 있겠지. 딸이 딸을 낳으면 친정에서까지 면목이 없어야 하니? 그래, 그걸 몰라서 묻니? 그러니까 딸은 애물이고 어떻거든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밖에. 몰랐어. 모를 수밖에. 딸이 내식되지만 다 아직 출간 전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탕탕해서 남의 기통을 터트려 놓아도 내가 봐주는 거야. 하나만 출가를 시켜보렴. 어떤 맛인가? 딸 아들이 똑같은 생각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뒤집을 테고 내 섭섭한 심정도 이해가 될걸? 정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나 조금 더 심한 시임이 아니다 너. 알았어. 알았으니 용건이나 빨리 말해.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시간 있으면 말이야. 시간이 있지만 좀 우습다. 뭐가? 축하가 될지 문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네 쪽에서 요청한다는 게 말이야. 혼자 가기가 암만 해도 어색해서 그래. 친정어머니도 와있고 할 텐데 좋지 않은 기색 드러내기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자신도 없고 네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위로도 좀 해주고 분위기를 좀 잡아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나한테 전화한 용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가서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분위기 완화 좀 시켜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키지가 않았지만 승낙하라고 말았다. 그쪽에서 청하지 않아도 가서 축하해줄 만한 사이였지만 축하가 아닌 심심한 위로를 해야 할 판이고 보니 우선 자신의 감정 처리가 문제였다. 한편 호기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 친구 며느리가 얼마나 당당한 여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죄인 취급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나 또 사돈끼리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나 좀 안 된 얘기지만 구경해보고 싶었다. 우리는 K대학 부속병원 1층, 장소 달라지니까 끊고 또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한 용건은 퇴원하는데 좀 같이 좀 가달라. 분위기 메이커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K대학 부속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피차 어찌나 시간을 잘 지켰던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동시에 닿은 택시에서 나란히 내렸다. 친구는 생각보다 더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화장이라도 좀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속상하다는 걸 한껏 과장하려는 친구의 속셈을 은근히 경멸하면서 나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조금 웃었다. 화장 타령은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던 소리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웃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섰다.
면회 시간 중에 신생아실 유리창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미키마우스 그림이 붙은 쇼윈도 너머는 신생아실이 훤히 들여다보였지만 아기를 보여주는 간호는 한 명밖에 없어서 차례로 잠깐씩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자연히 감질이 난 가족들이 유리창에 잔뜩 얼굴을 갖다 대고 저만치 소쿠리 같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들 중에서 자기네 아기를 찾아내려고 또는 방금 유리창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남의 아기와 자기 아기를 비교하려고 눈을 빛내고 있었다. 아기 아버지인 듯 싶은 젊은 남자는 어째나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는지 코가 짜부러져 바보같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고 심각했다. 어쩜 무슨 애가 저렇게 클까? 신생아 같지도 않네. 글쎄 3.5kg래. 저 눈 뜨고 두리번대는 것 좀 보기나. 3.5kg 나요? 조그만 엄마가 어쩌면 저렇게 크게 낳았을까? 그것도 첫 아들을. 형님 앞으로 며느리한테 저 쩔쩔 맬 테니 눈꼴 쉬어서 어찌 보지? 왜? 샘나나? 나는 친구 손녀는 어디쯤 누워있나 찾는 것도 아니면서 그 큰 유리창 앞에서 멈칫대며 빙글대고 있었다. 참으로 즐거운 쇼윈도였다. 나는 새롭고 이상한 행복감이 스멸되며 전신에 퍼지는 걸 느꼈다. 자, 어차피 소설은 특히나 1인칭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심리변화, 심리 또는 정서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인물은 어때요? 신생아실 유리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것을 즐거운 쇼윈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새롭고 이상한 행복감.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아기 먼저 보고 나서 산모 보러 가자. 나는 응석 부리듯이 친구에게 동의를 구했다. 안 돼, 싫어. 친구가 단호하게 신생아실을 외면하고 입원실 쪽으로 앞장섰다. 나는 그 이상한 행복감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까웠지만 신생아실에 전혀 매혹당하지 않는 친구의 미혹스러움이 혐오스러워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가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게 다 체크 포인트야. 위에서는 이상한 행복감이 있었는데 바로 또 후회. 그리고 친구도 혐오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정서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곧 목격해야 할 지긋지긋하고도 잔혹한 대결이 두려워서 잠시라도 유예의 시간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병실은 예상과는 달리 시끌시끌하고 명랑하게 들떠 있었다. 젊고 교양 있어 보이는 한때의 남녀가 산모의 침대를 에워싸고 주스깡통으로 막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다. 등남을 축하하네. 첫 아들이라니 짜시 홈런 같잖아. 정말 장하십니다. 등남턱은 언제 낼 건가? 그런 소리들이 어울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방을 잘못 알았나 봐. 친구가 씹어뱉듯이 말하며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난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가운 거지. 예.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멈칫 돌아서려는데 초췌한 노부인이 울상을 하면서 친구를 가로막았다. 사부인 나오셨습니까? 뵐 면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 병실은 2인실이었던 것이다. 사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질 게 뻔했다. 남이 어찌 조건 깡통을 서로 요란하게 부딪히고 난 등남 축가객들은 계속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그 녀석 장군감이던데 백날 아기만에 몇 킬로나 되나? 3.8kg야. 아마 그 신생아실에선 우리 아들이 1등일걸? 이 친구 벌써부터 1등 바치는 것 좀 보게. 내가 뭘 하든 배가 두루뭉실한 게 아들 낳겠다고 안 하든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자꾸만 딸이라고 그러지 않니? 뭐 태점에 딸이라고 나왔다나? 그게 시어머니 곤조라는 거야. 그래도 제일 기뻐하시는 게 시어머니더라. 친정어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 그건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큰 근심 하나 덜어서 이것도 분위기죠. 그쵸? 아들 우선 아들 지상주의 큰 근심 하나 덜어서 개운하신 것뿐이지. 하긴 우리 어머니도 내가 첫 딸 낳고 두 번째 아기 가졌을 때 어찌나 조바심을 하시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 딸이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그렇게 속을 태워야 하니 딸이 애물일 수밖에. 정말 딸 낳을 건 아니야.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헛수고면 좋게. 헛수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딸이 왜 아무것도 안 남니? 딸이 또 딸 낳을까봐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히 할 생각을 하면 악순환이야. 예, 그만해둬라. 남자들 좋아할라. 우린 똑똑히 들어두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중대한 실언을. 제가 무슨 실언했다고 그러세요? 김 선생님처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평등주의자가 그런 보수적인 발언을 하시다니.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2인실에서 아들 낳은 집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대화 주고받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짓거리다가 이번엔 남녀가 공방전을 펼김새였다. 나도 김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평등주의자는 여자를 눈여겨보았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본 듯 싶은 얼굴이었다. 소위 명사가 하나 껴있다고 생각하니 명사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요즘 뭐 셀럽이란 말 많이 쓰지?
그 명사와 흉어물 없이 짓거리는 그들이 모조리 어딘지 명사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젊은 나이에 교양과 옹졸함이 너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서 옹졸함은 뭐예요? 바로 이제 보수적인 거죠. 아들 우선주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주의나 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나 운동의 본뜻이 현실 계조에 있는 거라면 주의자가 앞장서서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는 이름난 여권 운동자보다 간호원이 한 수 위로군. 아들은 아드님이에요 하고 딸은 공주님이에요 하니 말이야. 자네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앉나를. 역시 마찬가지 남아선호,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그런 주의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그 아찔한 실망을 모르면 가히 복받은 남자를 할지어다. 어머머, 저 남자들 말하는 것 좀 봐. 남자들보다 김선생, 당신을 성토해야 할까봐 당신 여권운동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만 해도 첫 딸은 세간 미천이라고 해서 그래도 대우를 해주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세상이 첫 애 때부터 아들만 바치니. 어떻거든 남보다 앞서가고 이겨야 된다는 경쟁 사회적인 심리 아닐까? 결국 아들은 이기는 거고 딸은 지는 거라는 남성 우위구먼. 남성 우위라기보다는 경제성 우위 아닐까? 딸이 얼마나 손해라는 것은 길러본 사람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시집 보낼 때 봐. 기둥 하나씩 빼가던 건 옛날 얘기고 네 기둥을 다 빼가니 말이야. 집 한 채 값은 우습게 된다지 아마? 설마가 뭐야? 그야 집도 집 나름이긴 하지만 아무튼 호화주택에 살만한 사람이면 호화주택값이, 오막살이에 살면 오막살이 값이, 셋집에 살면 전셋값만 치는 들어야 딸 하나를 치우는 모양이니 경제제일주의 사회에서 손해가 되다 보이는 게 환영 못 받는 건 당연하잖아. 아무렴 인간의 가치라는 게 별거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경제적 가치를 빼면 뭐가 남아있으려고. 자, 이건 뭐예요? 당시? 현대의 결혼 풍속을 비판하는 거지.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여자 측에서 집을 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 어머머, 그건 너무했잖아 윤 선생님. 뭐가 너무합니까? 탁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일생 공부하고 노력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상, 학문적 완성, 자기 성취, 그런 건 다 그럴듯한 속임 쓰고 실상은 자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일 아닙니까? 난 미국 가서 전공까지 바꿨습니다. 왠 줄 아시죠? 처음 전공 가지고 학위 봤댔자 돌아와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남의 경사에 와서 왜 언성도 높이고 나대니까? 나도 그것도 축하야. 절대로 취직이 보장 안 된 딸을 안 낳아 얼마나 다행이냐고. 등남의 기쁨을 새삼스럽게 할 수 있잖아. 정말 아들 낳기 잘했어. 역시 남아선호 사상이 되겠고요. 공주면 어쩔 뻔했니? 아들이란 소리 들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다신 그 무서운 고생 안 해도 되겠다는 해방감이더라. 산모가 응석이 섞인 소리는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딸이면 더 나을 작정이었구나.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 이상 절대로 안 낳는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더니. 마냥 낳겠다는 것보다 더 지독한 각오지.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어쩜 남편이 외아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아들을 갖고 싶다는 건 본능 같은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 본능이자 남편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나도 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미처 몰랐댔죠. 최상의 기쁨이에요. 아들이 소중한 나머지 내 몸 소중한 걸 알겠더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차를 말고 몰다가도 아서라 우리 아들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살 몰면서 느끼는 벅찬 기쁨.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선사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의 기쁨이 뭐니? 아들 출산이죠.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옛날 한 80년대 70, 80년대 요때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딸을 더 좋아해. 내 친구들도 그렇고. 왜? 뭐 그렇습니다. 그 딸 바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이거는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의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어떤 풍속을 조금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해 두게 징그러워 젊은 사람이 왜 샘나나? 새로 아버지가 된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끼리처럼 서로 옆구리를 간지리며 킬킬댔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작 문병원 산모도 있고 팔려있던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정서 표현 나오죠? 직접적으로. 친구 며느리는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자, 왜 그래요? 아들 못 낳았으니까.
늘 당당하고 쾌활한 태도에 어울리게 늘씬하고 볼륨 있는 그녀의 몸매를 알고 있는 나는 반쯤 침대 속으로 잦아든 것처럼 얄팍하게 위축된 모습에 가슴이 찡한 연민을 느꼈다. 저는 또 정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갈등이라 하는 것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주된 갈등이 뭘까? 주된 갈등은요, 바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이때의 사회는 뭐니? 바로 남아선호. 남자애를 선호하는 사회와 남자애를 낳지 못한 개인과의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주된 갈등이고, 그 다음에 소설에서 갈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등들이 중첩되어 있어. 여기선 또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있죠. 이때는 뭐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등.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계속 보면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애 많이 쓰십니다. 산모는 어떻습니까? 미역국에는 잘 먹는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뒤늦은 인사치레를 사돈한테 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저쪽 이야기에 깊이 빠져 며느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다. 친구의 표정이 폭풍 전야처럼 암울하고 험악했다. 산모를 보러 오기까지 가까스로 억제했던 분통이 그들의 철딱서니 없는 화제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니? 서술자의 시각이죠. 즉, 철딱서니 없는 화제, 남아선호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다시 지글지글 끌어오르고 있으면 분명히 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왁자지껄 목청 놓고 과장된 축하 인사를 남겨 한꺼번에 병실 나갔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도합 7명의 축하객은 서로 나이뿐 아니라 풍기는 것도 엇비슷해서 동창이나 직장 동료쯤 되는 관계를 보였다.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다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안쓰럽도록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사돈 마님한테 위로 겸 이렇게 그쪽 흉을 봤다. 같은 방 산모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누워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첫 아들 축하를 너무도 거침없이 대대적으로 하는 그들의 몰인정과 잔혹성을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자, 몰인정과 잔혹성, 이게 다 비판하는 거죠. 남아선호에 대한 비판입니다. 무식하긴요, 다 이 대학 교수들일 텐데요. 아기 아빠가 이 대학 공대 교수라니까요. 온종일 겪음 내기로 저렇게들 드나든다니까요. 쟤나 나나 못할 노릇이죠, 뭐. 사돈마님이 자, 쟤나 나나 못할 노릇이다. 예, 죄책감이죠. 자기 딸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돈마님이 쓰고 놓은 딸한테 눈물이 그렁한 눈길을 보내며 한숨처럼 말했다. 천하의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사돈마님은 극구 부정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입속으로 그들의 무식을 강조했다. 전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왠지 무식함과 잔혹함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산모의 어깨죽지가 세차게 흔들리는 게 모포 밖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자존심이 죽자구나 억제하고 있으련만 미미하지만 처절한 흐느낌도 밖으로 새어나고 있었다. 친구의 눈길이 잠깐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스치고 나서 사돈마님을 똑바로 봤다. 험악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겁을 내며 원망스럽게 옆에 침대를 건너다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책임의 반 이상은 그쪽에 있다 싶었다. 그러나 방금 축하객을 전송하고 난 그쪽 산모는 나른하게 포만한 표정으로 머리맡에 가습기의 방향을 조절하고 나서 창 쪽으로 모로 누웠다. 이때 모는 옆으로 누웠다.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여자는 일자한 무식보다 훨씬 더 답답해 보였다. 자, 역시나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 제가 시애미 대접을 어찌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시애미 같은 건 안중에 없다는 걸 모를 애가 아닌데.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놓은 며느리를 나무랐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시애미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하는 애입니다. 벼르고 별러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 뭡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애미 아닙니다.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대할 거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자,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 이게 뭐야?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라고 위에서 인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시엄마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마님? 더 긴 말은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엠의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회하지는 못하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시엠이 꼴 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엠이라고 제 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자.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안 오니만도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가며 목포위로 슬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이 소나게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가자니까 시엠이 우습게 하는 게 시엠이 친구들 안중에 쓰려고. 친구는 내 등을 떠다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 밖으로 내쫓고 달아났다. 뒤쫓아 나온 사돈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란 입술 간신히 들먹여 면모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부석병원 못하네요. 택시 정류장은 들어오는 차는 드물고 기다리는 손님은 밀려 끝이 보이지 않게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K대학 본부로 넘어가는 고갯길가엔 앵두꽃인지 키 작은 나무엔 흰 꽃이 만발해 먼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어진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자, 배경묘사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쵸? 이때 배경 어떠니? 상반됩니다. 인물의 심정과 인물의 심리와 상반됨. 배경은 아름다워. 그런데 지금 인물의 심정은 좋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나 이거 1인칭이라고 얘기를 했고 1인칭 주인공을 했는데 1인칭 주인공이 아니네. 예.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소리 합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천적인 그녀 관찰하고 있어요. 즉 아들 못난 며느리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환상적인 길을 뒤통수가 준수한 청년이 환자복을 입은 소녀가 탄 휠체어를 천천히 밀면서 거닐고 있었다. 소녀 쪽에 가졌던 병인이 입원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감미로운 동경이 아련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자 아름다운 환각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면서 속이 메스꺼렸다. 친구의 희끗희끗하고 부수수한 파마머리와의 간격을 바싹바싹 좁혀가며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벼랑간 참을 수 없이 고욕스럽게 여겨졌다. 정문까지 비스듬하고 드넓은 잔디밭은 아직은 군데군데만 파릇파릇했다. 유난히 파란 부분은 곧 구박받고 제거당할 토끼풀 무더기인지도 몰랐다. 거기 삼삼오한 모여앉은 흰 가운의 젊은이들의 머리카락이 미풍에 나부끼는 게 참으로 보기 좋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풍경모사 배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물의 감정이 언밸런스하죠. 저기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래? 나는 미풍처럼 친구 귓전에 속삭였다. 딴 뜻은 없었다. 그냥 쉬고 싶었고 바람이 허락한다면 희끗희끗한 머리나만 나부껴 보고 싶었다. 나는 친구의 동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지루한 기다림의 행렬에서 이탈했다. 친구도 순순히 뒤따라왔다. 친구는 누가 야단칠까봐 감히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할 말을 다한 친구도 그닥 유쾌해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싸나워 보였다. 요즘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모르거든. 점점 미워져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한탄하던 상투어가 밑도 끝도 없이 문득 생각났다. 무슨 말이든지 좀 해봐. 친구가 사나움이 많이 가신 목소리를 말이다. 아마 나의 말없음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무슨 말이든지? 나는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불쑥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났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어서 당연히 시시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도 대강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시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허구한 날 맺는 온당한 인연, 온당치 못한 인연이 훗날 무엇이 되어 돌아오나를 풀 수 있는 암시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느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한 까닭이 아닐지도 몰랐다. 나는 친구에게 그저 겁을 주고 싶었다. 친구가 이 세상에 두려운 거라고는 없는 것처럼 구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제 입을 찢고 제 눈을 까지집어 도깨비 형상을 만들듯 과장법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봤댔자 이 겁없는 친구가 무서움을 타게 되리란 보장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미리 즐거웠다.
근데 친구한테 뭔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따다다.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요렇게 액자식 구성이네. 여기서부터는 나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요 윗부분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여기서부터는 1인칭 주인공으로 또 시점이 서술자의 시점이 살짝 바뀝니다.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해산바가지 이 작품에서 외화는 뭐니? 친구와 며느리 이야기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 이야기, 그치?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경고성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자기 이야기, 내화가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내화 부분. 내가 시집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에선 참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친정어머니는 신식 학력은 없었지만 아는 것이 많으셨다. 한글은 물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자, 한학은 한문학입니다. 어쩌다 하루 신문이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실 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지식욕이 강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어머니도 꼬치꼬치 따지길 좋아했고 꼬치꼬치 따질 대상이 집안일과 자식들 일밖에 없는지라 당하는 자식들은 피곤할 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지 친정어머니가 지닌 일종의 지적인 분위기가 빠진 어수룩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단박 호감을 느꼈다. 편하게 시집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었다. 이모나 고모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갖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수집해다가 나를 위협했지만,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아까 수특에서 봤었던 시집살이 노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집살이 힘들다는 거. 이거를 막 나한테 얘기를 했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뭐 내 시집살이는 편할 거야. 이렇게. 어머니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말려봤댔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내 팔자지 않은 태도를 일관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나는 어려서 등잔불을 만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다 그런 날을 등잔불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조심했지만 어머니는 어린내가 등잔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체험하게 해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았고 직접 해봐야 됩니다. 또 자기 친정 엄마도 그렇게 내비를 뒀어요. 자, 시어머님은 내 관상이 적중해 나는 마음 편히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 실상 시집살이를 할 것도 없었다. 나는 2살 터울로 아이를 5씩이나 낳았지만 젖만 먹였다 뿐 기른 건 시어머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식모가 흔할 때여서, 자, 식모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상경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으로 집안일 대신 해주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식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약간의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식모가 흔할 때여서 우리도 식모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은 식모에게 절대로 기저귀를 빨리거나 아이를 업히는 법이 없었다. 왜 내 천금 같은 손자똥을 남이 더러워하고 찡그리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업히는 것도 질색이었다. 업고 갈 때 안 갈 때 가는 것도 싫지만 혹시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안 그랬던 척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젖만 떨어지면 데리고 자는 것도 그분의 일이었다. 아이가 애미애비하고 한방 쓰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해독을 못했다. 한때 언문은 깨쳤지만 언문이 이제 한글이야. 써먹을 데가 없다 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깨친 글도 써먹을 바를 모를 만치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된 분이었지만 자기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지니고 있었다. 자, 여기는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안방을 쓰고 우리는 건넌방을 썼었는데 작은 집이라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칭얼대는 손자를 잠재우려고 토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고 그윽한 자장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기야 짖지 마라 꼿꼿하고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그분의 자장가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착하고 무구한 아기가 되어. 이 무구란 말은 순진무구라는 말이 있거든. 끝없이 착하다 끝없이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도 착하고 무구한 아기가 되어 너그럽고 큰 손에 안겨 온갖 세상 시름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편안감에 잠기곤 했다. 고모나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한 홀시어머니 노릇이란 거의가 아들의 침실을 엿본다든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싶어 한다든가는 다분히 성적인 거여서 신혼 초엔 내 쪽에서 문득 침실 밖을 살피기도 했었다. 강박관념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 구순하고 편안하게 서로 사랑한다 할 수는 없어도 자꾸만 늘어나는 새 식구를 더불어 사랑하고 이때 자꾸만 늘어나는 새 식구가 누구니? 자식들이 되겠지. 다섯 남매 낳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불어 사랑하고 예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느새 그분은 70고개의 정상에 나는 40고개 정상에 다다랐을 말이다. 75까지도 그분은 정정해서 손자들 도시락 찬을 챙기고 싶어 했고 입시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1000번이나 절을 하고 그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증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행 의욕에 충만해 있었다. 좀 지나치게 만치 건강하시어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혈압이 높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될 것 같다는 우려와는 달리 그분은 얼굴이 약간 비뚤어졌을 뿐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식욕은 더욱 왕성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쨍쨍해졌고 아침잠은 더욱 엷어졌다. 나는 75살에 이런 종력적인 제 얘기를 경탄에 맞지 않았지만 때때로 배은망덕하게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마 100살은 사실 거예요 이러면서 입술을 삐죽댔으니 말이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그 후였다. 자, 이제 노망드나 보다니 요즘 치매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째 치지도하기로 했다. 자, 치지도라는 말은 이제 배제, 무시 이런 뜻. 어쩜 나는 그걸 기회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되긴 해라 일찍은이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당신 누구요? 요거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농사 잘 지었구나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한없이 되풀이했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지 안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는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벗기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우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방문 창호지에 손가락에 침 묻혀 뚫을 것 같은 구멍이 하나 둘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인기척도 같고 야기, 밤기운 같은 섬뜩한 느낌에 잠을 깬 나는 그 구멍에서 음음하고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 시집 오기 전 고모와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이 나이에 당할 줄이야. 억압된 성이 얼마나 무서운 화근이라는 걸 어설프게 얻어들은 프로이트까지 떠올리며 재확인한 것처럼 느꼈다. 그렇다고 그분의 소시적의 불행과 고독을 손톱만큼이라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소름이 끼치게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누가 침실을 엿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성적 불만이 축절될 만큼 젊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성적 불만보다 더 참기 힘들었다. 때때로 혐오감이 고조될 때 살의를 방불케 해 섬찟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런 정서적인 불균형을 은폐하고 아이들 앞에서나 이웃이나 친척 보기에 여전히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못살게 돼갔고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즐기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다가 필시 며느리를 앞세우고 말걸 두고 보라지. 자, 며느리를 앞세운다. 이게 뭐냐면 며느리가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악담을 함으로써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비밀스러운 속마음일 뿐 겉으론 온전한 효부 노릇을 해야 했으므로다는 어느 틈에 신경 안장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험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문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건 문 안에 들어오려고 호실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미닫이를 열던 남편이 억소리를 지르며 주춤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침실을 지키고 있는 밤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남편이 흰머리를 산발하고 내복바람으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귀신 같은 노인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당연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란 건 오히려 나였다. 시어머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밤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놋 요광을 남편한테 내밀면서 말했다. 내 이럴 줄 알고 요광을 닦아 놓았느니라. 요광을 놓아두고 못하러 그 먼 뒷간에 가냐? 가길 감기 들려고. 옛날 집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옛날 집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화장실을 밖에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걸 뒷간이라고 하는 뒷간. 근데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아마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엄마가 노망이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지금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반짝거리는 논요광에 소피 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진저를 쳤다. 화장실이 시골집처럼 멀다 순 없어도 구옥이람 아파트가 아니었구나. 옛날 집이라 마루를 지나 대토를 내려서 대문간까지 나가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요광은 야만적이라고 시집 올 때 해온 놋 요광을 마루 밑에 처박아두고 쓰고지 않았다. 남편이나 나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어쩌다나 있었으므로 조금도 불편한 줄 몰랐다. 아마 이사를 한데도 그 요광이 거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테고 생각났다고 해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 요광을 언제 어떻게 꺼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기운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을 냈을까? 나는 진저를 치다가 기어코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뭔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정신에도 미친 세포가 있어 정상적인 온당한 세포를 마구 잡아먹고 마침내 그 질서를 증오와 관란의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역력히 감지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님은 큰 구실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아침 일찍 우리 방으로 건너와 요광을 내가고 밤이 이슥해 어리어리 잠이 들만 하면 요광을 받쳐 들고 와서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밤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이 잠들었건 말건 궁둥이를 허옇게 까고 논요광에다 사뭇 요란스럽게 방뇨를 했다. 행여 그 일을 누구한테 빼앗길세라 첫 새벽에 요광을 비우러 들어올 때나 이슥한 밤에 요광을 들고 들어올 때 그분의 표정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치 특이했다. 가장 신령스러운 일에 영원히 불임을 당하고 있는 무당처럼 요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일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독재자처럼 고집스럽고 당당히 보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숨쉬기 위해 매일 밤 그분을 죽였다. 자, 그분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시한다는 얘기죠. 밝은 날엔 간밤에 내 잔인한 소망을 부끄러워했지만 그쵸? 완전 무시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셈 치자. 이런 거야. 내 잔인한 소망은 매일 밤 살쪄갔다. 그 기운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경 안정자밖에 없었다. 은밀히 먹던 그 약을 남편 앞에서 당당히 입에 털어넣었고 분량도 여발한 듯이 늘려갔다. 그가 약을 빼앗으려는 신용하면 마귀처럼 무섭게 이를 갈며 덤볐다. 괜히 이러지 말아요. 이 약 없으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는 게 나을걸요? 그게 낫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당신 말릴 수 있어요? 요광을 계기로 시작된 시어머님의 우리 방 밤 출입은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문 창호지 구멍으로 엿보다가 미풍처럼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아범, 대문 밑장 걸었나? 어머마, 아범 자리끼 떠나놨냐? 근데 자리끼는 머리맡에 이제 마실 거 두는 거야. 이렇게 하찮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방이 차서 발을 녹이러 왔다고 요 밑에다 하얀 맨발을 넣으며 부르르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방이 제일 외풍 없는 방이고 염탄불이 괄괄하던데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 시켰나 가보자고 굳이 우리 두 사람을 다 끌어내어 당신 방 요 밑을 만져보게 했다. 절절 끌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범 봤지? 냉골이지? 내가 얼마나 서러운 세상 산다는 걸 아범도 이제 알았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야. 젊은 것들은 절절 끓는 방에서 자고 외로운 홀 시어미는 냉골로 혼자 내치다니.
이러면서 앙상한 몸을 돌돌 말아 일으켜 세운 양무릎 사이에 산발한 머리를 파묻고 훌쩍훌쩍 울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은 늙었다기보다는 10서너 살 먹은 소녀처럼 미숙해 보여 남편의 얼굴엔 비통한 연민이 어렸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절 봐서라도 망령 좀 그만 부리세요 내 어머니. 그러나 내 눈엔 그분의 그런 짓이 평범한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프로이트 때문인지 성적인 연상을 하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그분은 점점 더 자주 우리 방으로 야행을 하였고 당신 방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아범 추워 죽겠어 정말이야 냉골이라니까. 늙은이 얼어 죽는 꼴 안 보려면 한 번만 와서 만져봐. 아범 나 배고파 죽겠어. 어멈이 나를 굶겨 정말이야.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와서 한 번만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구실을 만들어냈다. 구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망령 노릇도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도 엷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한사건 맞았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기가 며칠은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옷 자체를 안 갈아입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복을 갈아입히려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를 만큼 망령은 날로 심해졌다. 갈아입기를 싫어하고부터는 씻지도 않았다. 목욕을 시키기는 갈아입히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순순히 몸을 맡겨도 애정이 없는 분의 속살을 만진다는 건 극기를 요하는 일인데 길길이 뛰며 맞닿는 걸 씻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주는 건 오로지 아들의 논요금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구원의 가방이 조금도 안 보이는 지옥을 살면서도 아이들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게 여전히 묻어나고 참을성 있는 효부로 보이길 바랐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하나는 뭐니? 지옥 같은 세계. 노망된 시어머님 뒷수발하고 이러는 것들. 또 하나의 세계는 효부로 보이는 세계. 두 세계 사이에 심한 격차로 미국은 결국 자신이 분열되고 말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나의 이중성에 악착같이 집착했다. 어쩜 나는 내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의 분열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냐 말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방에 쫓긴 도둑의 사리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을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면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뤘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겨우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자, 왜 이렇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 더구나 지금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줌마. 그치? 나한테 파출부 아줌마가. 그러니까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본 모습, 내가 시엄마한테 어떻게 하는데 내가 보여줄게 해서 목욕시킬 때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분도 내 살기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럭무럭 솟았다. 옷 한 가지를 벗겨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식은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신 소리로 갓나 아기처럼 울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어다 탕 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전현이 나 죽인다. 노인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때를 밀었다. 너무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 게 뭐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상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중중신경할 게 뻔해요. 골체가 빠개질 듯이 띵하고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 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틀을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벼랑과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 좀 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안정제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뜸을 했지만 시어머님을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 제도는 없을 테고 쉬이 나을 병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게 몸은 정정하시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란 걸 아는 그들이 비용 문제를 안 생각할 수가 없었으리라. 달리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끝에 양로원과 정신치료를 겸한 수용기관이 꽤 있다는 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권했다. 물론 유료였고 그게 그닥 싸다 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인 게 되레 우리를 솔깃하게 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 정갈한 거처에서 비슷한 처지끼리 가벼운 운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소일하며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 꼭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물론 자주 면회를 갈 테고 또 자주 그분을 가정으로 초대할 테고 상태를 봐가며 퇴원도 시킬 수 있으리라. 이런 꿈을 꾸며 남편이 직접 일요일마다 그런 수용기관 중 시설이 괜찮다고 소문난 데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기대에 어긋나는지 남편은 일요일마다 초죽음이 돼서 돌아왔다. 어떻더냐고 캐물으면 몬도가네야 몬도가네 하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남편이 노인들의 천국을 단념하고 나도 십자가를 다시 질 만큼 건강을 회복해 갈 무렵 역시 시어머님의 친정 쪽에서 스님이 하는 아주 좋은 수용기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일러주었다. 왠지 남편이 또 솔깃해했다. 불교 쪽보다는 기독교 쪽에서 하는 기간이 안 낫겠어요? 그건 또 왜? 그냥요. 기독교 계통이 학교도 더 많이 짓고 경영도 더 잘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약간 근거가 희박한 소리를 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지껏 내가 다녀온 데가 다 무슨 기도원 이름이 붙을 텐데 망령난 노인이나 정신병자 다 함께 마귀 들린 걸로 취급하면서 마귀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 쫓는 기도가 왜 꼭 마귀 목소리처럼 소름이 끼치던지.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이게 뭡니까? 이 남편 입장은 엄마죠? 엄마를 버린다는 얘기죠. 엄마를 버린다는 생각이야.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당신도 어차피 알아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에서 함께 기차를 탔고 완행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1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로가인 작은 길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옷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허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조그만 말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 좌판엔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되어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씌어 있었다.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 병마개를 비틀었다. 등허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 땀이 배어 있었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놔두지 않았다.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대처럼 하늘을 냈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여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고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견눈질했다. 라면이라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여기 이제 제목이 나왔죠?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개오는 걸 느꼈다. 역시 심리 정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뭘 보고서? 이 박을 보고서.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 하네. 첫 손자 첫 국밥집을 미역 빨고 쌀짓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갑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이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박을 보고서 해산 바가지를 떠올렸고, 그러면서 자기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시엄마가 자기한테 해줬던 말을 좀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인아가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기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 날을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으며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인줄 뭔지 알죠? 네, 그 대문에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사람들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시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 기쁜 얼굴빛, 희색에 만면하고도 만면은 얼굴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원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그 경건의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 버리는 거. 시어머니 버리기. 그분의 만가지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신의 어떤 위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파출부 아줌마한테 효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악에 바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가 시엄마를 어떤 절에 맡기려고 해서 찾아가던 중에 박을 보고서 자기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엄마가 자기한테 해줬던 것 둘째, 셋째, 넷째까지 또 아들까지 낳았을 때의 엄마의 그 시엄마의 어떤 헌신, 아름다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이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곤 있곤 했다.
임종 때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이렇게 종했죠? 또 수정할 게 있네. 예, 또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액자식 구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쏘리합니다. 내가 다른 작품을 좀 헷갈렸어. 고쳐야 되겠다. 자, 이 작품을 액자식 구성이라 했는데 아니고요. 이거 그냥 과거 회상. 예. 과거 회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점은 똑같아. 현재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고 과거 회상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녀한테, 그쵸? 현재인 그녀한테 해준 이야기가 뭘까? 바로 시어머니의 어떤 자세? 시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내용 질문 없어요. 좋습니다.